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작년 이맘때쯤 개설을 하고 어느덧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2주 전쯤인가요? 구독자 한 4,500명 정도 됐을 때 이제 곧 5,000이 되겠구나 해서 5,000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을 하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구독자 15,000 기념으로 Q&A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제트 엔진의 시동은 굉장히 과정이 복잡합니다. 신형 비행기들은 2번 정도의 스위치 조작으로 자동 스타트가 되지만 예전 비행기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기장이나 부기장들이 스위치 조작을 여러 번을 해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트 엔진 내부에 수많은 겉에 보이는 팬뿐이 아니라 그 터빈, 제트 터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멈춰있는 그 쇳덩어리들을 돌려서 시동을 거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전기와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동이 걸릴 때는 에어컨을 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거는 동안에 에어컨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아무튼 요즘 비행기는 2번 정도의 조작으로 자동 엔진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수했던 거는 많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장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제가 737 기장을 할 때 인천으로 접근을 하는 중에 지금 인천공항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활주로가 2개 있고 동편으로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서편 활주로로 34 right라고 하는 활주로로 접근 중에 있었고 갑자기 관제사분이 동편에 33 right의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사실은 사이드 스텝 어프로치라는 전문 항공 용어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드 스텝 어프로치를 받아들여서 터미널의 동쪽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접근을 해서 착륙을 했죠. 그래서 저는 착륙을 해서 감속을 하게 되면 유도로로 빠져나가게 되죠. 빠져나가는 순간에 비명이 들립니다. 어디서? 바로 옆 부기장님과 그때 당시 신입 조종사로 견학이죠, 일종의 그런 견학 비행을 나온 신입 부기장님이 뒤에 또 계셨고 이 두 분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기장님!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34 left, 즉 사이드 스텝 어프로치를 받기 이전 원래 서편 활주로에 내린 걸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터미널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기술을 돌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터미널 동편에 내렸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화물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기술을 다시 돌려서 왼쪽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은 사실 운이 좋게 제가 26년 동안 크게 비상 상황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은 없었어요. 한 가지 비행기에는 발전기라는 것이 차와 마찬가지로 있는데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는 발전기가 하나 있죠. 그 발전기 중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고장이 난 겁니다. 공중에서. 비행기에는 발전기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남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긴급 회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APU라고 하는 보조장치를 시동을 걸어서 착륙을 하게 됐죠. 비록 그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발전기가 다 꺼질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배터리 파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아주 위급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도 꽤 여러분께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시력 관리. 조종사들이 눈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시력 관리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영양제도 많이 먹고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크게 몸에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력 관리에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휴대폰이나 눈에 약간 해가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들 많잖아요. TV를 비롯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보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는 조종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라던가 그 다음에 혈액의 각종 요소들이 비행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뭐 비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쉽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죠. 에어라인 파일럿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제가 면접관으로 일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일반 대기업체처럼 학점이 높다거나 그런 점들이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 시간이 충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지원할 때 보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접 시에 이 사람이 비행에 대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너무 튀어도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의지가 없어 보여도 좋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의 어떤 본인의 비행 의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좀 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논란이죠, 이것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참 전문가들도 저희 기장들도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항공사들은 양쪽을 다 가능성을 놓고 진행을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합병이 됐을 때에는 사실 그런 어떤 노선의 확장 이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두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합병이 될 경우에 유럽이나 미주 노선에 좀 더 많은 노선을 확보를 해서 비행기가 도입이 되는 대로 그렇게 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로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다음은 비행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사실 제일 제가 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입니다. 명확하게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중국 항공사에 있을 때 상해공항에서 이륙해서 대략 1시간여 만에 북경으로 오는 비행이었지만 위험한 구름들이 만리장성처럼 계속 북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가장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여러 대 비행기가 줄줄이 이렇게 가는 상황일 때 제일 앞에 있는 비행기는 앞에 선행하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을 참고해서 뒷비행기들이 구름을 회피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 앞에 선행하는 항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담이 많이 됐고 기상 레이더를 잘 관찰을 해봤더니 약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 부분을 이제 뚫고 지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시트벨트 켜고 승객분들 착석시키고 또 승무원도 모두 착석을 시키고 방송도 하고 지나가게 됐죠. 정말 엄청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북경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잘렸습니다. 저 나갔습니다. 제가 K항공사 뭐 나왔으니까 대한항공을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여 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직을 했던 곳이 지금 댓글에 질문을 주신 하이난 항공이라는 중국 회사인데요. 사실 몰랐습니다. 이 하이난 항공이라는 회사가 항공사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하이난 계열사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하이난 계열사에 있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모두 합치면 아마 한 700~800대? 그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또 중국은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규범 이런 것 때문에 훈련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르게 훈련 심사에서 탈락을 했을 때 기장이 부기장으로 강등이 된다던가 감봉이 된다던가 이런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던 그 전 세계 항공사의 그 기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좋은 쪽으로는 아마 안전한 항공사로 비춰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은 제가 벙크를 쇼츠로도 좀 보여드렸고 최근 영상에서도 벙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깔아놓는 침구류는 그 비행 당시에는 그냥 씁니다.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그런 침구하고 베개는 새 거를 쓰게 되죠. 덮고 자는 거는 각자 것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기종 선택. 일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사는 기종이 많죠. 그래서 기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종은 그때그때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의 요구량에 따라서 회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777을 가고 싶다, 787을 가고 싶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내가 선택권은 없다. 777-300이나 787-9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비행기는 둘 다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777도 지금 현재 아주 잘 다니고 있는 비행기고 787도 좀 나중에 나왔지만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순항과 이착륙. 장거리는 이렇게 팀을 나눠서 비행을 보통 하기 때문에 한 팀은 순항, 한 팀은 이착륙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착륙 비행을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조종실 코트룸 밑에 그 기어 핀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핀이 어디에 쓰이냐면 랜딩 기어가 펴졌다가 접혔다가 하기 때문에 오래 세워놓는 경우에 혹시 모를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힐까봐 그 접히지 않도록 핀을 꽂아 놓는 거거든요. 이 핀이 조종실에 있다는 건 핀이 다 빠져서 운항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핀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딘가에 아직 끼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출발 전에는 반드시 이 기어 핀이란 것이 조종실 내에 필요한 만큼 꼭 다 있어야 한다.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보잉.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조종사 면허가 있더라도 기종 타입 레이팅이라는 거를 따로 따야만 그 기종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787을 타다가 다른 기종을 갔다가 다시 787을 올 때도 소정의 또 전환 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조종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행기 저 비행기를 동시에 탈 수는 없습니다. 다음 볼까요? 외항사로 이직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이직하는 방법, 시기, 그리고 복귀.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16년에 한참 많은 국내 조종사분들이 이직을 했죠. 주로 중국과 동남아, 최근에는 미주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조종사가 좀 부족해서.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중국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급여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민을 가 계신다던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던가 이런 기장님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 저처럼 일단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된 분들이 이직할 곳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해외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회사를 직접 컨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 저처럼 대형사에 있다가 나갔다가 대형사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유럽이나 미주 이렇게 서양권 기장들은 외국에 있다가 다시 자기가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만뒀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었겠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오토랜딩은
평상시에도 가끔은 합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 주로 매뉴얼 랜딩의 어떤 유지를 하고자 그렇게 매뉴얼 랜딩을 거의 하게 되고요. 시정이 안 좋을 때 오토 랜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오토 랜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오토 랜딩은 매뉴얼 랜딩하고 다르게 바람의 제한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는 대체적으로 오토 랜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평균적인 조종사들의 수면 패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건 정말 소위 케바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졸릴 때 자는 스타일이고요. 특히 요즘처럼 비행이 좀 많을 때는, 그리고 미주, 유럽 이렇게 시차가 많이 꼬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자고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낮이라도 졸리면 2시간, 3시간이라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추천할 만한 여행지. 일본 2번, 사이판, 괌, 푸켓, 마닐라, 말레이시아, 세부 많이 가셨네요. 주로 휴양지 쪽으로. 근데 방콕을 안 가셨네요. 방콕을 안 가셨다면 방콕 추천드립니다. 방콕이 너무 흔한 여행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방콕이 방콕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콕은 정말 볼거리도 많고 음식 너무나 맛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진짜 마사지, 뭐 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만큼은 메리트가 좀 없어졌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하지만 방콕은 방콕입니다. 휴양지가 아닌 관광 쪽으로 본다면 유럽, 특히 동유럽 쪽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로마 같은 곳은 제일 나중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휴양 관광지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도 흔하지만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가 하와이입니다. 꼭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운항 중 동료분과 PFPM을 일단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PFPM은 Pilot Flying, 그리고 Pilot Monitoring이라고 해서 기장, 부기장이 있지만 항상 기장이 비행하고 부기장은 항상 모니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부기장님들이 이착륙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못할 것 같을 때에 또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일상적인 비행에서는 보통 이렇게 반반씩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단거리 소형 기종은 하루에도 여러 번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기장이 하고 한 번은 부기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는 때가 많습니다. 터뷸런스, 이거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우시죠, 사실. 조종사도 무섭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무서우면 비행을 못하겠죠. 비행을 하면서 무서워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는 터뷸런스로 인한 무서움은 흔들림 자체의 무서움보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조종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신다면 아마 그 두려움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터뷸런스 영상을 제작을 한 게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걸어놓는 팻말 있었죠. Do not disturb라고,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팻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승무원들은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졸릴 때 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낮이라도 아침이라도. 그래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것으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승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거부터 거는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슬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좋은 곳 투어를 다녀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쉬운데, 워낙 승객분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갈 확률이 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여름에 다시 오슬로가 열리기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기름은 어느 정도 드나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름 굉장히. 조종사들은 기름을 리터 단위로 쓰지 않습니다. 톤으로 쓰거나 아니면 파운드로 씁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파운드를 쓰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파운드를 씁니다. 국내 K사도 그렇고요. 한 14시간 반 정도 되는 뉴욕을 예를 들면 대략 17만 파운드에서 18만 파운드 사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톤으로 환산을 하면 80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연료는
굉장히 많이 든다. 굉장히 많이 든다. 다음은 장거리 미국처럼 장거리 비행은 레이오버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주 몇 편이냐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달라지고 LA 같은 경우는 24시간은 없고 이틀 또는 3일짜리 스테이가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 다르고 뉴욕은 24시간 체류하는 게 있고 48시간 체류하는 게 있고 이렇게 출발하는 요일에 따라서 체류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다음 질문은 뭘까요? 턱에 쥐젖인가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을 보고 쓰신 질문이신데 여기입니다. 여기 없죠? 아무것도? 네, 쥐젖 아닙니다. 네. 그 당시 사진 찍을 때 여기 뭐가 났어요? 나가지고 볼록 다르죠? 네, 없습니다. 쥐젖 아닙니다. 땡땡땡땡님. 자, 이번 질문은 중국에 있다가 왜 한국으로 왔느냐? 돈도 그렇게 많이 준다 그러고 음식도 맛대매. 중국은 참고적으로 보통 기장님들은 4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4년을 채우고 오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이제 들어오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게 됐고 갑작스럽게 또 집사람이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사람도 무슨 일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고민 끝에 2년만 하고 들어오게 됐고 그 2년 만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너무나 좋은 그런 케이스였죠. 네. 다음은 한국 거주하면서 미국 항공사에서 카고 비행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카고 비행을 하는데 한국에 사신다. 저는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타나 아메리칸이나 이런 항공사에서 한국 베이스로 승무원을 둘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 질문은 파일럿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살 때쯤인가 무언가를 보고 그 조종사, 우주비행사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렇게 어릴 적에 가졌던 지나가는 그냥 단순한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도 전공도 전혀 다른 걸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죠.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 인생의 결정, 선택, 제목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대학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런 조종사가 되는 조종훈련생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렇게 진로를 변경해서 가게 됐죠. 네. 어쩌다 유튜브를 시작하셨나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몇십만이 되고 나서 지금보다 10배 정도 많아지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릴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외의 이유는 제가 어떤 이유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로 제작을 해 왔었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유튜브입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일단 결론적으로는 큰아이는 졸업하고 일단 다른 길로 들어섰고요. 둘째가 아직 대학생이라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둘 다 일단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안 되지만 만약이란 가정을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일반 대학을 가라고 권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항공 운항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나중에까지도 시장이 괜찮고 본인도 조종사에 대한 꿈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때 사설기관에서 조종 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이 구독자분은 비행을 좀 아시는 분이네요. 플라이 컨트롤 체크이라는 건 뭐냐면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이륙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 비행기의 그 각 조종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조종면이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실제 조종석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요즘 비행기들은 디스플레이에 어떤 메뉴를 키면 여기에 그게 도식화돼서 움직이는 게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조종관을 모두 확인을 하고 택시를 시작하게 돼 있죠.
보람찼던 일과 기억에 남는 일,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에게 조언. 제가 부기장 시절에 9.11 테러 이전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조종실에 모시고 제가 조종하는 모습을 다 직접 보셨던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홍콩 옆에 있는 셴젠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이었는데 3시간 동안 식사 서비스는 물론 음료 서비스조차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비행기가 흔들렸던 그런 비행이었는데, 저는 한 3시간 동안 기장 방송을 4-5번 정도를 했었고, 안전하다 이것을 강조를 여러 번 드리면서 방송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에 내리고 나서 사실 굉장히 화가 날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만, 객실 사무장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여러 승객분들이 기장의 방송을 여러 번 듣고 안심을 하고 비교적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장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승객과 교감을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었던 때였죠.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분들이 지금 굉장히 구독자로 많이 들어와 계시고 시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신규 조종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의 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많은 기장님들이 앞을 내다보는 시선은 많이 달라요. 그냥 저 개인적인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하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망을 잘 하셔서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아하는 비행기 기종과 이유. 저는 아무래도 조종사들은 보통 자기가 오래 탄 비행기를 조금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잉도 많이 탔지만 에어버스를 훨씬 더 많이 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에어버스가 조금 더 저한테는 맞는 게 아닌가. 하지만 787도 지금 몇 가지를 빼놓고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15,000 구독자 기념으로 저 캡틴 JK에 대한 Q&A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가볍고 그냥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